이번 시간은 행정구제제도에서 행정상 손해정보죠. 22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행정상 손해배상. 일단 국가배상이고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 국가배상법이 있고 이에 관한 그 국가배상의 종류 보시면 그 헌법에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의 구체법인 우리 행정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의 종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하고 그 다음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항상 국가배상에서 한 문제 나와요. 꼭. 특히 우리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서 직무상 책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시설이 공공시설 등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영조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 교재를 봐보세요. 226쪽에 국가배상 개관이 나오죠. 의의를 보시면 국가배상이란 자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구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이제 각 강론적인 내용으로서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226쪽에 일반 의의를 봐주세요. 자, 국가배상이란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자, 위법 동그라미치하죠. 자,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전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배상의 일반법이보다 뭐라고요? 국가배상 일반법? 예, 국가배상법입니다. 자, 국가배상법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교재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걔네들이 자, 국가배상법이 사법공사법위원론에서 사법에 해당되는지 공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학설 드립, 견해 드립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데요. 현재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 행정법학회의 답설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 입장은 사법으로 보고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자, 판례의 태도 다시 한번 뭐로 본다고요? 판례는 사법설에 입각하여 국가배상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이게 뭔 뜻이죠? 우리가 민법에 가보면 채권법에 가보면 그 불법행위 편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상대방 개인에게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해서 일단 그 손해를 발생시키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사법 관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고의범을 전제로 해서 처벌을 해요. 형사법에서는 고의범을 전제로 해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배상, 그죠?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국가배상과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 요거죠? 요거는 고의 과실을 나누지 않고 고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고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해놓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국가배상법의 성격을 판례가 이렇게 사법으로 본다. 그러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사법인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배상법을 특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판례가 특별법으로 사법의 특별법, 그죠? 사법 중에는 일반법이 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사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국가배상법 제8조 제8조에 가보시면 이 국가배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불법행위,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이 불법행위 법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는 이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국가배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이 불법행위 그 책임 규정을 따르니까 특별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가 중요한데 왜 이 성질, 항상 법에서 성질을 중요시하죠. 성질을 왜 중요시하는가 하면 이 국가배상법의 성질을 사법으로 보면 소송용으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민사소송에서 다투야 합니다.
만약에 다수설같이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중 당사자 수에 의해서 다투어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이 내용을 체계를 알게 되면 뭐 어렵지는 않아요. 행정법이. 중요하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고 특별사법으로 봐서 즉 특별법으로 봐서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정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국가배상청구를 모른다고요? 공권이 아니라 사건을 본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정을 해결해야 한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목 잡아보세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종류 나오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진다 뭐예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이거 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갖다가 뭐라 한다고 줄여서 직무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7급 가보면 또 국회직 가보면 직무상 책임, 다음 중 직무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 관용차 이혼행으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죠. 크게는 시험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과 국가배상법 제5조 5조는 뭐죠? 영조물 책임, 2조는 직무상 책임 이렇게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비용부담자의 손해배상,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227페이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그 법조문이 나오고 있죠. 이 법조문을 보셔야 돼요. 법조문을 왜 보는가 하면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2조 제1항 봐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그으셔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위탁받은 사인. 자, 공무원을 위탁받은 사인. 우리가 앞에서 행정법 통론에서 행정주체를 배우셨어요. 자, 행정주체는 대표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공공단체는 뭐가 있어요? 공공조합, 공재단, 영조물 법인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공공단체 봐보셨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행정권을 위임 위탁받은 우리 사인 개인도 예외적으로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 과연 이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설 대립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실정법상으로 이렇게 국가배상 책임이 주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모를 위탁받은 사인. 뭐 공모를 위탁받은 사인이 누굽니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모위탁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가가 행정권을 위임 위탁하면 이때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그 책임을 그 행정권을 위임 위탁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목차 뭐 나오죠? 그렇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 요건죠. 직무상 책임인 성립 요건입니다. 여기 뭐 보시면 여기 뭐 공무원, 직무행위 뭐 쭉 나오죠.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을 위반할 것,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 또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쭉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판서를 하고 이 교재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판서를 통해서 설명하죠. 왜요? 왜 설명할까요? 시험에서 바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방이 감초처럼 계속 잘 나와요. 누가 그러더니 행정법은 잘 모르시는 분, 법 과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객관식은 왜 그 객관식을 시험 보는가 하면 사지선다형 객관식을 보는데 이거 사실은 결국 그 2차 시험에 우리가 시험에서 뭐 자격증에서 법 과목 중에서요. 자격증은 제2차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사례형입니다. 요즘에 다 시험 봅니다. 그럼 제 논술 사례형을 우리가 시험을 갖다 보려고 한다면 제1차적으로 그 개념하고 개념 용어 이해, 개념 이해 이거하고 법 체계, 그다음에 각각의 그에 관계되는 논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시험 문제화시켜서 냅니다. 그럼 객관식은 쉽게 말하면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특정 부분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잘 나와야 60점, 7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전반적으로 행정법 전체기를 꿰뚫고 있어야만이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거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90점 나오고 사례형 특기 나올 때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강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더니 누가 더 그런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다 중요하대. 다 중요하다. 뭐 강의를 누가 비꼬는데 이제 막 같은 이제 요즘에 동료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이 심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고요. 객관식 시험은 원래 그렇게 이제 전범위 걸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 출제가 보면 작년도에서 올해 연도 시험 나왔다. 올해 연도 시험 나면 이 부분 피해서 내년에 나요. 일부분은 수정해서 내고 거의 이제 또 피해서 내기 때문에 올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영역이 안 나와요. 약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면 쭉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시험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수험생이에요. 그러니까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빠지지 않고 하니까 그뭐 비꼬 꽃이 아니라 그렇게 비꼬고 다니면 누구에도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고 그 사람은 그걸 믿고서 공부를 하시니까 거의 이제 시험에 무관하죠. 예, 무관하고 한 4, 5년 하다가 이제 마는 거죠. 근데 빨리 그만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남 비꼬고 뭐 남이 강의 평가하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앉아서 열심히 또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한다 할 정도로 실물이 질 날 때까지 해야 돼요. 엉덩이 두세 번까지 합격하지. 그래야 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 어영부영 한두 말도 그냥 빨리 그만두고 적성 안 맞으시니까 다른 거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참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면 객관식은 논점을 싹싹 뿌려놨어요. 요게 이제 뭐 사법시험이든 뭐 예전에 사법시험이라든지 기타 시험에서 그 논점이 돼요. 논점이 돼서 그만 파가지고 나머지 이거 형식을 갖춰 의 개념 체계에서 요건 효과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고 이제 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제 막 해요. 합격 못 해요. 못하고 무조건 일관되게 믿고서, 그죠? 이 책 한 권으로 승부하겠다. 이 강의를 끝내겠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되면 다른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강의 저 강의 막 들으면서 하다 보면 10년 하셔도 아마 그 60점, 70점 넘기 힘들어요. 확실합니다. 다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책이 나빠서 막 강의 막 공부를 못한다. 어떤 강좌 동영상 뭐 강좌가 뭐 안 좋아서 학교 못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거 다 핑계고 핑계고요. 그 자세가 안 돼서 학교 안 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시험 나올 것만 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제가 먼저 국가배상팀에서 이제 바로 이제 직무상책임부터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직무상책임 밑조죠. 제 2주예요. 2주고 여기 보시면 국가 있죠. 국가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공공단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걸 다 쓸까요? 제가 분명히 판서를 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처음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범위에 안 빠지지 않고 중요한 거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올해 출제해 줄 수도 있지만 올해 출제 안 되면 내년에 돼요.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면서 범위를 피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시험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나왔다면 하반기 시험에서는 피해서 내요. 그러니까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하셔야죠. 올해 안 나왔다. 그럼 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생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주관적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우리 이번에 이 부분 공부하면서 떨어졌어. 그만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그거 안 나오고 다른 범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못 맞추지 그것도 처음 안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점수가 나중에 3, 4년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50점 넘는 거예요. 3, 40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시고. 자, 먼저 지금 여기 배상 책임 주체를 볼게요. 국가나 공공단체. 그 다음에 여기 공공단체 중에서 지자체가 나왔어요. 그럼 설명드리면 헌법은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나 공공단체예요. 그런데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죠? 국가배상법은 우리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법은 헌법과 달리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 여부가 다퉈졌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봤어요. 이거 합헌이다. 합헌으로 봤고. 그러면 먼저 봐보세요. 여기 그 공공단체를 다시 봐볼까요? 왜 우리가 앞에서 봤을까요? 여기 이제 공공조합 있잖아요. 공공조합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재단 있고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있죠. 영조물법인. 요것이 이제 그 공공단체예요. 그죠? 이 지자체, 그죠? 이거 하나 더 써야겠네. 여기 지자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지자체가 요거 있잖아요. 요게 있죠. 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 책임 주체가 됩니다. 맞죠? 국가배상법에 한다면 공무원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영조물이 설치 관리 하자 책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집니다. 자, 분명히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빼놓고 이 세 가지는 어디로 가는가? 요거는 국가배상법에서 배상하죠. 그잖아요. 요거는. 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요 나머지는 민법으로 가야 돼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으로 갑니다.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시험이 나옵니다. 다 출제됐던 거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가 배상 책임 주체고요. 이렇게 삼각형에서 여기 왼쪽에 이제 공무원이 나와요. 공무원이 나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그죠? 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행위 때문에 이 상대방 갑에게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손해가 뭐 2천만 원이 손해가 발생했다.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 누구예요? 공무원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가해자. 이거는요. 여기 2천만 원 피해 본 사람은 피해자.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죠. 자, 이렇게 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다면 배상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뭐를 물어요? 국가배상 청구권,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해요. 행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피해자에게 뭘 한다고요? 국가 배상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죠? 예. 이때 배상 책임, 국가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아시겠죠? 무과실 책임. 나 공무원 선임 감독하는데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없다. 안 돼요. 고의 과실 없습니다. 주정부돼요. 무조건 배상 책임져야 돼요. 자, 배상 책임집니다. 물론 이때요. 제가 불법행위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우리 불법행위에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요. 객관적인 요건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뺀 거예요. 민법에 다 나와 있어요. 민법서 공부하시고 저는 행정법 보니까 이게 고의과실이 중요해요. 고의과실. 공무원이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국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과실은 누구예요? 고의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가해자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고의는 문제가 안 돼요. 고의는 문제 안 되고 과실이 문제되는데 과실은 크게 뭐가 있어요? 중과실 있어요. 중과실, 그 다음에 경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실에서 중과실 당연히 여기서 중상의 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근데 경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상적 경과실 있고 추상적 경과실 있고 구체적 경과실 있어요. 추상적 경과실 있고 구체적 경과실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다 생각했습니다.
추상적 경과실이 있고 구체적 경과실이 있다. 현재 추상적 경과실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우리 해당 공무원 직업권에 있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 개인적인 주관적 요소인 과실죠. 과실, 주의 의무 능력. 주의 의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요. 주의 의무를 갖다 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이에요. 한마디로 부주의. 아시겠죠? 통상 자기가 업무를 할 때 업무에서 주의 의무 위반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행정 활동할 때 이렇게 주의 의무 위반해서 즉 과실이죠. 부주의. 과실을 통해서 이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 능력과 주의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져요. 주의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 부주의에서 이렇게 증상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현재 판례는 뭐예요? 통설 판례가 해당 공무원이 직업권에서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요. 공무원 아시겠죠? 평균인이 주의 의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떨어지면 과실이 있고 그보다 위에죠. 그 위에 있는데 이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주의 과실 세대, 주의 의무 위반,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인 통상 일반인들 해당 직업권에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그 직업권에서 평균적인 주의 의무 능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 배상 책임 없어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당 직업권에서 주의 의무 능력이 60이다. 60이 노력을 주의 의무 능력을 교류해서 내가 직무상 행위를 하다가 요것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이 주의 의무 능력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의 의무 능력보다 밑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직무상 불법 행위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요거 구체적 과실 아니에요. 구체적 과실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가 중요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여기 해놓고 했고 일단 여기서 직무상 책임 있죠. 이 직무상 책임 매우 중요해요. 직무상 책임에서 직무의 범위, 직무의 내용 아시겠죠? 직무상 내용, 직무의 범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책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그죠 국가배상 청구권이죠. 이거 법적으로 뭐라고요? 이거 사건이라고 봤어요. 판례가 사건으로 보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했더니 국가는 배상 책임, 배상 의무를 준단 말이에요. 배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구제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됐고요. 요 꼭 아실 것이 요거 조금 난이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을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했고요. 여기에서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이 추상적 경과실, 즉 추상적 경과실에서 추상적 경과실 의무 위반이 있어요.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 과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국가가 이때 배상을 2천만 원 해줬어요. 지금 2천만 원 해주면 이때 국가는 이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뭘 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 뽑을 때 이름도 그 선서 서약서를 내요. 저는 적법행위만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위법행위, 직무상 위법행위를 해서 우리 손해가 발생해서 이렇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약서 받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이렇게 과실을 저질러서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해서 국가가 2천만 원 이렇게 주면 배상하면 국가는 이에 대해서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구상권은 아무 때나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추상적 경과실, 가벼운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인이 공무원이 부담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감히 공무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한번 걸렸다 하면 몇 천만 원 나온 거, 그죠? 미덕 나오면
파산하죠. 공모 못해요. 돈 벌어 가야지 언제 공모 직무집행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국가가 이 구상권 규정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잘 보세요. 이거 헌법이 있지 않고 헌법이 없어요. 이거 헌법이 없고 어디 있다고요? 구상권 규정은 이것도 처음 나왔어요. 어디 있다고요? 국가비상법. 여기에 구상권 규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근데 구상권을 아무 때나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통의 경과실, 추상적 경과실 위반했을 때 구상권 다 행사해버리면 아무도 감히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 이 주관적 요소예요. 공무원이 언제만요? 중요합니다. 이 구상권은 중요합니다. 국가가 가해야 되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 고의가 있을 때, 또 과실 중에서 뭐만? 중과실일 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경과실은 안 돼요? 공무원에게 경과실인 경우는 안 돼요. 구상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구상권 문제는 해결됐어요. 더 이상 안 씁니다. 법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비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볼 게 이제 요거 논의에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국가비상법은 분명히 국가비상 청구권을 누구한테?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해주기 위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이거 국가배상 청구권이죠? 국가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 그죠? 민법상 뭐라고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 손배청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죠. 이건 누가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판례가 여기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 여기 청구권. 이거 갖다 이렇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선택적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죠? 판례는 이 선택적 청구권을 긍정해요. 왜? 판례는 국가비상법을 민법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이 불법행위법에 대해서 특별사법으로 봐요. 그럼 특별법 규정이 있죠? 이건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 국가 이외에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뭐가 있어요? 민법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죠. 불법행위가. 그러니까 사법에서 이 불법행위는 사인과 사인 관계고 사인이 사인한테 청구하는 거죠. 요 논리를 갖다가 그대로 인정해요.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을 누가 인정한다고요? 판례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가해자인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에 한 증상 불법행위일 때만 선택적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고의 중과실이 아닐 때, 경과실 때, 이럴 때는 선택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주 난이도 있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사항은 다 설명드렸거든요. 이 골자예요. 그러면 좀 나머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또 중요해요. 이 직무상 행위 있잖아요. 이 직무상 행위 범위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핵심 골자고 이건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 불법행위 개념도 여러분들 이 법 전공 학생도 있겠지만 비전공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위법하고 불법은 이제 구분해 보면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위법과 불법은 나눠집니다. 서로 기준이 달라요. 위법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 우리 형사법을 기준으로 놓을게요. 남이 돈 10원을 하나 훔쳐가는 거, 참외 100원짜리 훔쳐가는 거. 이게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그죠? 위법이죠.
위법 여부는 적법이냐 위법이냐 1도 양단이에요. 딱 금고놓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1도 양단이에요. 1도 양단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양이 없어요. 질이 없어요. 그냥 딱 선 딱 그어놓고 법 잣든 딱 해놓고 10원 훔치면 위법, 10원 훔치지 아니하면 적법. 자, 1억 훔쳐도 위법, 10원 훔쳐도 위법, 100만 훔쳐도 위법, 100원 훔쳐도 위법. 그죠? 절도가 돼요. 절도수 위법입니다.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00만원, 1억 훔쳐도 똑같이 위법이에요. 위법. 자, 1도 양단이고 그 질과 양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위법이에요. 그럼 불법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 자, 위법행위 봐볼게요. 자, 일단 10원 훔쳤어요. 예, 100만 원 훔쳤어요. 1000만 원 훔쳤어요. 1억 훔쳤어요. 자, 똑같이 위법이지만 불법에 있어서는 그 양과 질이 달라져요. 양과 질, 그 내용, 질은 내용. 내용과 질과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형법은 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 10원 훔쳤어요. 훈방 조치입니다. 다시 하지 말고 좀 중요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돼요. 기소가 돼. 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거 그 처벌될 수가 있어요. 10원은 안 되겠죠. 너무 경비해졌지 않습니까? 10원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 형사사법기관에서 정과 만들어 보세요. 뭐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게 쌓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톡 어제 싸움 벌었다. 맥주 잡았다. 정과 있는 사람 상당히 불리합니다. 일단 색안경 끼고 보거든요. 일단 형사사법기관 가보시면 알아요. 절대 가지 마시고 피의자로 가지 마십시오. 참고인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험합니다. 험해. 네, 그러니까 불법에서는 그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그 10원 훔친 거하고 1억 훔친 거하고 극단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그 불법의 양과 질이 그죠? 10원 훔친 거하고 1억 훔친 거 양이 다르죠. 질도 달라요. 그래서 형법은 이와 같이 불법에 있어서 위법에 대해서 일단 처벌하되 그 불법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행위 양과 질을 따져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1억 훔쳤으면 실형 한 1년 나옵니다. 피해자 합의 없으면 2, 3년 나올 거고 피해자 합의 있으면 거의 1년 살고 오겠죠. 실형 1년. 거기다가 이제 그죠? 예, 벌금 물고 병고할 것이고 10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훈방 주저할 거예요. 그죠? 1000원 훔쳐도 훈방 주저입니다. 다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왜요? 왜 불법의 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10원 훔쳤다, 100원. 10원 훔쳐가지고 비난 가능성이 너무 작죠? 1000원 훔쳐도 문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는 그 불법의 양과 질이 달라지죠? 이거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일단은 제가 직무상 책임을 다 말씀드렸어요. 직무상 책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것은 이제 영조물 책임이에요. 영조물 책임까지 보겠습니다. 영조물 책임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거 똑같아요.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고, 이제 다이렉트 이제 지자체만 쓰겠습니다. 똑같아요. 지자체.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영조물이 있어요. 영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에 의해서 영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설치 관리 행위를 하죠. 네, 설치 관리 행위를 합니다. 근데요, 이 설치 관리를 하다가 우리 상대방 갑에 대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설치 관리상이 어떤 하자 또는 흠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상대방 갑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람 아니니까 국배청을 이렇게 행사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죠? 국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고 이 책임 역시나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거 무과실 책임이 꼭 아셔야 돼요. 무과실 책임.
요 내용 보시면 이때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이 영조문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영조물 법인에서의 영조물이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혼동 오시면 안 돼요. 영조물 법인에서의 영조물이 아닙니다. 영조물 법인에서의 영조물은 뭐예요? 영조물 법인에서의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공공복리실을 위해서 제공한 인적, 밀적 종합체인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공해서 좀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종합체인 이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을 영조물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조물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보시면 국립서울대학교만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만 영조물 법인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보면 뭐 그 학교 그죠? 뭐 시설물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저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물적 시설, 그죠? 학교 뭐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요소로 재학생, 그죠? 교수님도 계시고 재학생 또 교직원이 있죠? 교직원과 그 재학생 인적 요소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영조물은 그런 영조물 법인에서의 영조물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학문상 뭐라고요? 학문상 공물을 의미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조물 법인이 영조물이 아니라 학문상 공물을 의미한다. 의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학문상 공물이 뭐예요? 공물이. 자, 공물이 뭡니까? 말 그대로 공물과 사물이 있죠. 사물은 개인 소유의 물건이죠.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고 있는 물건이 사물이고, 공물은 행정주체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고 있는, 그죠? 공익실현을 위해서 쓰고 있는 물건을 공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국가재산법, 국유재산법에 있다면 그 행정재산이라 하죠.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잡종재산이었다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죠. 일반재산은 그러니까 국가소유재산, 국유재산법에 있는 국가소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의 법적 성질은 공물이에요. 이 공물은 학문상 개념이에요. 실정법에서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이외에 일반재산. 그러니까 국가소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행정주체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공물이야. 그죠? 그럼 그 나머지는 다 뭐냐? 일반재산, 사물이에요. 사물이 성격을 갖는 일반재산. 그죠? 국가소유재산은 다 도로 사용됩니까? 다 시청사로 사용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행정법 총론을 배웠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인공공물 들어가죠? 인공공물, 자연공물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 동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동차, 동산 들어가요. 요 동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론 동물도 부동산 다 들어가요. 부동산, 동산 다 들어가요. 그죠? 동물은 경찰견, 경찰마 이렇게 들어가요. 경찰마, 경찰견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됐죠? 인공공물, 자연공물 다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또 더 하면 공공용물이 뭔지 아시죠? 공공용물이 뭔지 아실 거예요. 공물 그 종류, 공용물이 있고, 그죠? 공용물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행정재산. 행정재산을 보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이렇게 있어요. 학문상으로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있죠. 보존공물이 있어요. 보존공물 있고, 그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용 공물 있어요. 공기업용 재산으로서 공기업용 공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공물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공물이라고 해요. 공물. 자,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의미 있고, 중요한 의미고. 그 다음에 설치관리 하자에서 우리 국어에서는 이 하자 흠인데, 현재 주류적 판례가 중요해요. 현재 주류적 판례, 이 주류적 판례죠. 주류적 판례가 있습니다. 객관 사례 주류적 판례는
설치 관리하자. 이 객관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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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통상의 안전성, 통상의 안전성, 곡물이 갖고 있는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진 상태. 그러면 곡물이죠. 곡물, 용조물이 갖고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한 상태, 결여진 상태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제가 이거 맞춰보세요. 제가요, 달밤입니다. 달이 좀 밝아요. 너무 달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원 산책을 갑니다. 쓱 가는데,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횡단겠죠? 횡단보도에서 달 보면서 쭉 갑니다. 횡단보도가 아니죠. 보도죠, 보도. 보도 옆에 있으니까. 도로 양가에 보도가 있으니까. 딱 가는데, 달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갑자기, 가르동이 쓰러집니다. 쓰러져가지고 제 어깨를 쳤어요. 제가 머리로 떨어지는 걸 피해가지고 어깨에 맞았습니다. 어깨 이거 쇄골절이 나갔겠죠? 자, 어때요? 일반적으로요. 통상적으로 가르동이 통상이 안전성이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쓰러질까요? 보통 태풍 와도 안 쓰러지죠? 물론 태풍 엄청난 센 태풍이 오지 않는 한 보통 비바람 친다든지 바람 좀 눈보라 친다 하더라도 안 쓰러져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견딜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가르동 쓰죠. 근데 이제 달밤인데 바람이 슬쩍 한번 싹 불었는데 그죠? 달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도 보이고요.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써진 거예요. 자, 제가 맨홀 뚜껑을 근데 갈 때마다 우리가 인도 조심하십시오. 가끔은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뒤집어져서 다리가 다치지 않습니까? 아니, 맨홀 뚜껑이 통상의 안전성이 갖춰졌다고 한다면 맨홀 뚜껑이 뒤집어져서 다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돈 달라면 줘요. 맞죠? 왜? 객관적으로 통상의 안전성. 그러니까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했죠. 사진 찍어다 돈 줘요. 그러니까 이때 공무원들이요. 아이고 오늘 아침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우리 관리상 설치 관리상 아무런 주의 의무 과실 없습니다. 이 주장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되면 그죠? 가끔 또 경찰견이죠. 이놈이 경찰관이 지나가는데 이놈이 달려가지고 물은 경우 있잖아요. 통상의 안전성이죠. 이것도 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는 경찰견은 훈련시켜갖고 목덜미 이렇게 딱 잡고 다니야 되는데 이놈이 어떻게 풀어져가지고 그죠? 통상의 안전성이 계속 이거 그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놈이 풀어놨는데 이놈 몰래 가서 사람 물지 않습니까? 또 말들이 또 막 그냥 와서 뒷발질해가지고 아이들 막 놀러가는 경우 있죠. 다치는 경우 있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합니다. 뒷발 맞으면 큰일 나요. 뼈 나가고 만약에 배 이런 데 맞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포유류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소도 뒷발질하면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안 맞으셔봤죠? 시골서 이제 큰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컸기 때문에 모르겠죠? 자, 조심하시고 소 조심하시고 개가 국가사회적으로 이제 개가 문제가 되고 있죠?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 조심. 자, 일단 해놓고요. 교재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건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봐보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봤습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 두 번째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공무원 봐보세요. 이때 공무원은 책 나왔으니까요. 공무원은 최광의 공무원. 널리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모든 사람 다 들어가요. 공무수탁 사인 들어가요. 이때 공무원은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묻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 할아버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무원에서 최광희 널리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일체자 들어갑니다. 교통 할아버지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고 요 나머지 판례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8쪽에 봐보세요.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원 있죠?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공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그죠? 이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법으로 가야 돼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법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직무행위 있죠? 가직무행위 범위에서 자, 직무행위는 뭐뭐 들어가요? 행정, 입법, 사법 쪽 적용 들어가지만 행정 적용이 범위에 대해서는 자, 견해에 대비해서 광의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광의설 보세요. 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관리 작용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행정 작용으로 보는 견해. 판례의 태도 광의설이죠. 판례. 공무원의 직무에는 그죠?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는 적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행위 판단 기준. 자,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 행위 및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됐죠? 자, 그래서 직무행위 판단 기준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직무상 행위인지 직무상 행위 범위는 광의설이에요. 권력적 행정작용과 관리작용 포함되지만 사경제작용, 국고작용 빠져요. 꼭 해놓으셔야 돼요. 글이 나왔으니까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직무상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은 객관설, 외형설, 외형 사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상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육군중사가 부대장이 그 지시에 따라서 부대 영역 밖에서 업무를 갖다가 봤어요. 근데 업무가 끝나는 시점에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서 육군중사는 바로 부대로 이렇게 복귀하지 않고 육군 군용 트럭을 끌고 집으로 이렇게 귀가하는 길에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죠? 중상의 범위죠. 중상의 판단 기준 위형설이에요. 바꿔서는 무서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딱 봤더니 이 사람 육군 중사네? 군용 트럭을 끌고 가? 야간에. 그죠? 그건 훈련밖에 없죠. 아니면 공용 목적으로 가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육군 중사의 주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면 퇴근 의사가 있잖아요. 공무집행 의사 없잖아요. 귀가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 시간, 업무상 행위 시간 끝났어요. 공무원이에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그 기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주관적 요소라든지 주관적 요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에 따라서 직무상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밀접한 부수적 행위도 이 외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외형설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수가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경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이다. 이건 과실이 객관화 이론에서 인정되는 거고 우리 교재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법령을 위반하였을까? 법령의 의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리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공소 양속과 같은 객관적 정당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법이 중요합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위반 의미 행위위법설이 그죠? 현재 다우설이에요. 협의 행위위법설 다우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231쪽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거 돼 있죠? 네. 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이 타인은 군무원, 그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안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있고 또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소집적인 향토 예비군도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요거 내용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중배상 금지 규정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32쪽의 세 번째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나와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제가 아마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가끔씩 뭐 10년에 한 번, 뭐 6, 7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옆에 있는 판례이점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조물이 설치 권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있죠? 국가배상법 5조죠. 설명드렸습니다. 해놓고 233쪽에 그 하단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요하죠. 234페이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성립요건에서 공공이 영조물일 것, 이때 영조물 인정 여부 판례가 중요합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치 또는 관리 하자가 있다. 그래서 학설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죠. 그래서 요거 객관설 주류적 판례, 좀 주관설을 취한 그 예외적인 한두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읽어주시고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까?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책임과 제5조 영조물 책임 중에서 그죠? 이때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다수를 한다면 영조물 책임이 유리합니다. 왜? 사람이 주관적인 심리적 요소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런 건 사진 찍어서 뭐 갖다 주면 되셨습니까? 금방 드러나죠. 외형적이니까. 이게 요주가 더 유리합니다. 경합할 때는 경합 인정돼요. 경합할 때는 5조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배상 책임자와 구상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배상 책임자 보시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3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무 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로서의 배상 책임자. 자, 사무 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서로 달라질 경우 비용 부담자도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 부담자 등의 책임 거죠. 비용 부담자도 국가배상법상 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내용 쭉 봐두시고 237페이지 구상권 설명드렸습니다. 됐고 238페이지 보시면 쭉 내용 보시고 239쪽에 이름들 국가배상 제한, 손해배상의 제한 여기 양가로 1번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 기준이 성격 나오죠. 기준액설이 현재 더설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정액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익공제죠. 이익공제도 이때 중간이자를 갖다 빼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 제한 이중배상 금지 법조문 받으시고요. 241조의 세 번째 국가배상 청구권의 양도 금지 등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하지 못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국가배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3년입니다. 소멸시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이 청구 절차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판례는 사법설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사법설치해서 민사건으로 파악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을 사건으로 파악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이걸 좀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잘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